보조기억 장치 설명 들어가는데요.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건 주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기억 장치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기억 장치는 빠르고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느리고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기억 장치는 장점이 빠르고 좋은데 나머지는 다 단점이잖아요. 비싸고 이런 거 공간 느리고 공간이 양이 적고 이런 것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거로 사용을 하는데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전원을 차단해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주기억 장치는 전원이 껐다 켜지는 순간 내용이 소실되는데 꺼지는 순간 소실되는데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을 꺼도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다시 꺼내 볼 수가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크다, 저렴하다 이런 거죠. 하드 디스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축판처럼 레코드판처럼 과거에는 그만큼 컸었어요. 지금도 큽니다. 대형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디스크 장치들은 그렇게 큰데 우리 이제 PC들이 사용하는 거는 5.25인치, 3.5인치, 2.5인치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금속판, 플래터라고 하는 금속판 위에다가 자석 물질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자석 물질을 입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자석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0이냐 1이냐 이렇게 기억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불리우는 게 뭐냐면은 빠르다 느리다를 떠나서 더 이상은 안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느리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은 안 빨라지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회전체잖아요. 회전체 모터에 의해서 분당 7200바퀴 돌고 서버용들은 15000바퀴를 돌리고 하는 그런 고성능으로 돌리는데 얘를 분당 뭐 3만, 5만, 10만 하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자동차 바퀴가 빨리 돌아가면 빨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회전력을 높이면 좋은데 회전력이 높아지면은 진동이 생겨요. 소음이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에 못 견뎌서 여차하면 뒤집어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전력이 강하면은.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은 빠르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용선고 아닌 사용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반도체를 사용하자. 반도체.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주기억 장치를 여러 개 붙여서 보조기억 장치화 시키자라는 게 처음에 SSD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주기억 장치의 단점이 전원을 끄면 지워지니까 시스템 종료하면 전원이 차단되잖아요. 그럼 보조기억 장치 전원을 연결해 주려니까 배터리도 커야 되고 불편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사용하는 게 플래시 메모리, 보조기억 주기억 장치를 사용했던 롬, SSD램이라고 하는 그 보조 주기억 장치 롬에 있는 역할, 즉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지워지고 쓰여지고 하는 그러한 주기억 장치의 역할을 용량을 크게 해서 빠르게 해서 보조기억 장치화 시키자. 보조기억 장치화 시키자 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SSD입니다. 생김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얘도 작아져요. 반도체니까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장비가 아니라 전기적 신호로 반도체에다 기록을 하는 거니까 어떨까요? 소음 진동이 없어요. 열도 그렇게 안 나고요. 충격에 민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의 하드디스크보다 보통 한 3배, 4배 정도는 빨리 움직여요. SSD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 SSD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가 하드디스크로 만약에 달려 있었다면요, 전원을 켜고 바탕화면, 즉 부팅이 열리는 시간까지 아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빨리 움직이는 거는 바로 SSD 장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발열, 소음, 진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발열도 좀 적게 나고요. 작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노트북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얇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울트라북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생산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제품들은 하드 디스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SSD가 들어있다 하는 거죠. SSD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그냥 반도체, 우리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 다 SS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D나 DVD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쓰죠. 저도 집에서 장치는 갖고 있는데 한동안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거기에 귀중한 데이터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CD나 DVD에서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USB 메모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지 안 쓰더라고요. 보통 CD-ROM은 초기에 650메가, 지금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700메가. 그리고 CD-ROM의 단점이 뭐냐면 용량이 작다. 그래서 고화질의 영상을 집어넣기에는 가능은 한데 CD 6장, 7장 분량을 넣어야 된다. 영화 한 편을 보려면. 그러니까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용량이 큰 그러한 매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CD에서 용량이 커진 DVD가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DVD에서 블루레이 디스크로 어디 갔죠?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거로 또 대체가 돼 가지고요. 더 많은 용량으로 이제 재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가 지금 고선명 비디오라고 했는데 이게 풀 HD예요. 풀 HD 1920 해상도 우리 모니터. 요즘은 또 UHD라고 나왔잖아요. 울트라 HD. 이 울트라 HD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매체가 필요하겠죠. 블루레이 디스크에다 저장하면 돼요. 대신에 시간이 짧아지겠지. 풀 HD의 4배 영상, 4배 정도의 큰 영상이 울트라 HD니까 만약에 블루레이 디스크에 1시간 영상을 담는다 그러면 걔는 뭐 한 20분, 15분 정도밖에는 못 담을 거다. 그런데 이 블루레이 디스크도 100기가까지 있어요. 기본이 25기가인데 100기가짜리를 사가지고 기록을 하면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위들이 나와요. 단위들. 이게 생소해요. 우리들이 많이 컴퓨터를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단위들을 허구한 우리가 접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는 뭐 500기가바이트짜리 하드야, 뭐 16기가바이트 주기억 장치야 이런 얘기는 하고 요즘 뭐 2테라, 4테라 하드디스크들이 나오니까 테라바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볼 수 있죠. 과거에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제 페타바이트, 에타바이트, 페타, 에타라고 읽어요. 처음에 한 글자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여서 이진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키로가 메가에서 기가에서 테라, 그 다음에 페타, 에타. 예전에 그랬죠. 뭐 메가톤급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굉장히 큰 의미로. 지금 메가라는 말은 끼지도 못하잖아요. 기가 막힐 정도로 기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테라마이신 연고, 뭐 그 테라가 2테라인지 몰라도 그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로 나가는 건데요.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마이크로세컨드 100만분의 1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말이 마이크로 100만분의 1 그만큼 정확하게 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로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 그 다음에 피코세컨드, 그 다음에 femto세컨드, 그 다음에 아토세컨드. 현재 우리 과학이 나노까지는 나와 있어요. 나노공학, 나노정밀 이런 얘기, 은나노, 황토나노 이렇게 나노라는 말이 많이 나가요. 즉 10억분의 1로 잘게 쪼개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거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면 나노 로봇, 즉 뭐 파리 로봇, 날아다니는 파리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가 적진에 가가지고 적을 때 동향을 살펴보고 온다든지, 사람 몸속에 뭐를 좀 집어넣어서 체크를 하고 싶은데 큰 물체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는 아주 조그맣게 정밀하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뭐 로봇을 만들어서 캡슐처럼 입에다 생기면 몸속에서 이렇게 몸에 있는 그런 것 촬영이 되게끔 혈관 같은 것도 측정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나오죠. 아무래도 CPU에 있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겠죠. 기억 장치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중에서는 이제 SRAM,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 SRAM, 그 다음에 DRAM, 그 다음에 ROM.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인데, 이 보조기억 장치에서는 하드 디스크보다 SSD가 빨라요. 네, 3, 4배 빨라요. 그 다음에 집 디스크 보셨어요? 집 디스크라는 거 못 보셨잖아요. 예전에 우리 플로피 디스크 있죠?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이라고 불렸던 거. 그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집 디스크는. 그런데 용량이 좀 크고 빨리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는 사용을 해봤고, 저는 아니까, 생김새를 아니까 기억이 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집 디스크가 뭐야? 뭐 이런. 특히 뭐 자기 테이프? 이거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상기 필름처럼 생긴 건데, 이거 우리 사용해 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뭐 초창기에 이제 공부할 때 전공을 했으니까 이걸 사용을 했었지만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레지스터, 그 다음에 SRAM, DRAM, ROM,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순서대로 간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장치. 모니터라고 불리우지 않고요. 화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들은 모니터하고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단말기라 그래. 단말기. 단말기라고 하는 거는 화면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말기는 역할이 뭐냐면 입출력을 요구하고 입출력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치일 뿐이지 관리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즉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단말기가 따로 있는데 그걸 콘솔이라 그래. 콘솔. 콘솔은 전산소 안에 그 컴퓨터에 있는 방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단말기를 콘솔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도 화면 장치가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PC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PC들은 혼자서 관리도 해야 되고 혼자서 업무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화면 장치를 모니터라고 불리우게 한 거예요. 모니터. 감청, 감독 한다는 뜻으로 모니터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화면 장치라고 보통 불리우는 거죠. 처음에 나온 거는 브라운관, 음극선관이라고 하는 걸 브라운관이에요. 브라운관 이제는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없앤 거로 알고 있어요. 발표도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정, LCD라고 하죠. 처음엔 액정이란 말을 쓰다가 저도 액정이란 말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LCD 이런 거 쓰다가 요즘은 LED, PDP도 있는데요. PDP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요. 이 PDP 제품들이. 그래서 이것도 생산 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화면, 브라운관에서 그 LCD 액정으로 나왔을 때 초창기 LCD가 얼마였냐면요. 15인치가 50만원, 15인치 모니터가 50만원 있었어요. 그리고 17인치 모니터가 170만원 했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 이유가 액정 화면을 생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크게 만드는 게. 그런데 그때 이 PDP TV가 나왔어요. 그래서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면 커다란 텔레비전들이 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2시간 드라마 보면 전기요금이 한 30만원 나와요. 에어컨보다 더. 그래서 화면은 밝고 좋은데 너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는 이제 생산 라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LED라는 게 나왔죠. LED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서 꼬마 장구처럼 조그만 거에 반짝반짝 불빛이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널목에, 신호등 건널목에 보면 숫자 같은 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100%다 LED죠. 그리고 LED TV도 있지 않습니까? LED TV는 이 패널 뒤에다가 꼬마 전구를 촘촘히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볼펜 굵기였는데 지금은 바늘로 콕 찍은 것처럼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좋게 나오는 거죠.
자, 픽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픽셀. 픽셀은 뭐냐면 화면 안에 모논종이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 모논종이의 크기가 얼마큼 많으냐. 가로가 우리 지금 모니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1280이고요. 이건 1280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1920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요즘 좋다고 나오는 것이 뭐 4096.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성능, 고성능의 모니터들은 5000을 넘어가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영상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할 때 굉장히 좋죠. 가로 세로 해상도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해상도라는 거는 픽셀을 서로 곱한 거죠. 500만 화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0만 화소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를 서로 곱해 가지고 얼마큼 높으냐. 보통 이제 가로 해상도가 1920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가로 해상도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과거에는 인치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표기법이 미터법으로 바뀌면서 다 센티미터, 미터로 표현하는 거죠. 인치란 표현을 안 하고요. 그래서 용산이나 이런데 또는 뭐 카탈로그를 보면은요, 뭐 55cm. 근데 55cm가 잘 모르니까는 괄호 열고 19형, 뭐 27형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27인치라고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27형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25평형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말 못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재생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생률. 지금 우리 모니터가 환하게 밝게 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형광등을 24시간 계속 켜놓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얘가 번쩍하면 불이 켜졌을 때 불을 껐다가 수그러들면 그때 다시 번쩍하고 튀우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LED 꼬마 전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구를 한번 불빛이 들어가면 환해요. 환해. 근데 이 환한 불빛이 좀 있으면 사그라든단 말이야. 불꽃놀이 하듯이. 그럼 어두워질 때쯤 돼서 사람이 어두움을 느낀다라고 하기 전에 다시 밝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냐면 계속 밝게 틀어놓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덜 먹으니까. 그럼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계속 켜있는 거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이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밝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간격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논종이 바둑판처럼 생긴 모논종이에 촘촘하게 박힌 곳에 전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LED 같으면.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전구가 모논종이 칸칸에 꽉 박혀 있으면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를 밝게 해줄 거냐, 아니면 좀 작은 걸 꽂아 가지고 간격이 좀 넓더라도 좀 듬성듬성 박아놓고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는 거는 저렴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들은 그런 점 간격이 간격이 좁지가 않고 좀 듬성 넓어요. 근데 이제 고가들은 이 점 간격이 아주 좁아서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사실 때 사실은 따져보시는 게 있어요.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용어들이 좀 낯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매장에, 인터넷상에 있는 매장에 가서 모니터들 우리가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왜 모니터가 안 보이지? 여기 있구나. 모니터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금액이 27인치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광시야각 27형 1920에 1080 풀 HD 4ms 250 칸델라 뭐 그다음에 블루라이트 차단 LED 방식 RGB 85% 수준 동작 주파수 144Hz 커브드니까 휘어진 거고
뭐 조준선 표시 이런 거는 뭐냐면 게임용 모니터예요. 게임을 하려면 화면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는 정지된 화면에서 주로 작업을 하지만 게임들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동작 주파수. 이 주파수가 높아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모니터는 60Hz를 쓰고요. 최단 올리면 120Hz까지는 올라갑니다만 이런 LCD 모니터나 LED 모니터는 60Hz로 보통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빠른 동작이 요구되는 게임을 가면은 영상이 이렇게 흐려진다 그러죠. 번진다고 하죠.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니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요거는 울트라 와이드라 그래서 좀 넓어요. 게임 영화 볼 때 좋다고 하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것도 되네요. 100 곱하기 100이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뒤에다가 그 벽걸이식으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요런 숫자들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픽셀 피치라고 하죠. 도트 피치 아까 점 간격 이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점 간격이 얼마냐면은 0.31mm고요. 얘는 점 간격이 어디 있더라? 표시가 안 돼 있네. 얘는 점 간격이 0.31125mm라고 되어 있고 얘는 0.27mm라고 되어 있고 얘는 0.274mm고요. 얘는 24인치 형태고요. 32인치니까 좀 크겠죠. 0.18mm라고 되어 있네. 되게 간격이 좁죠. 얘는 UHD예요. UHD. 해상도가 4K죠. 그리고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좋은 그런 방식이고요. 60Hz 동작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동작 주파수가 높아야 작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 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라든지 스피커도 붙어 있고 54W네요. 전력 소비가.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인 모니터예요. 그냥 저렴한 모니터. 이건 게임용 모니터고. 예. 모니터도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터들이 뭐 몇백만 원씩이나 갈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모니터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촬영할 때 감독들이 보는 거 있죠? 영화 촬영 장면 같은 거 우리 보면 거기에 감독이나 누가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 하나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컷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는 굉장히 고가의 모니터입니다. 일반 모니터가 아니에요. 그게 이 모니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예, 굉장히 비싸요. 조그만 거 얘는 21인치인데도 800만 원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써봤어요. 너무 비싸갖고 못 써봤는데 색감이 아주 잘 나오나 봐요. 근데 보통 사람이 보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경주용 차량을 타나 트럭을 타나 버스를 타나 경운기를 타나 우리가 그냥 털털 하고 가면 되거든.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차는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좋고 이런 거 분석하는 것처럼 경험이 있어야 되나 봐요. 하여튼 간에 모니터들은 그런 용어들이 좀 나와요. 자, 그 다음 인터럽트 중단 개입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인터럽트.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띠리릭. 근데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는 급한 얘기인가 봐요. 그럼 제가 수업하다 말고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하고 통화를 하겠죠.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통화 끝나면 뭐 안 되면 튀어나가기도 하겠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수업을 못하고. 그러나 하던 일을 마저 하겠죠.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가 작동 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데 종이가 없대.
그러면 찌릭찌릭 하다가 끽끽 하고 신호를 내요. 종이가 모자랍니다. 종이 넣어주세요. 그게 인터럽트예요. 그럼 종이 마저 넣어주고 뭐 진행 버튼 눌러주면 또 마저 인쇄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재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빠졌네요. 현재 작업을 저장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을 해야지. 그렇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멈추고 그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죠. 급한 거니까. 급한 불은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으로 복귀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돼야 복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저 처리한다. 많아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컴퓨터가 바이러스 잡았습니다 하고 화면에 떠요.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내가 인쇄 명령을 걸려고 하다가 취소를 딱 누르면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복사 붙여넣기 한참 하는데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한 거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중간에 우리가 취소 누르면 복사도 붙여넣기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정전이 발생한 것도 인터럽트예요. 하던 일이 중간에 꼬이면 인터럽트예요.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다 인터럽트입니다. 자, 인터럽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런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해요. 그 중에 전원이 꺼지면 정전되면 꽝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키보드로 내가 중간에 멈추게 한다든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멈추게 한다든지 프린터로 인쇄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한다든지 인쇄를 잘못하고 있어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걸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는 우리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에서 명령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잘못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인터럽트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냐 아니면 외부 인터럽트냐 하고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때 내부 인터럽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트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하시면 좀 난감하죠. 그 다음에 37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채널 DMA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채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DMA를 먼저 좀 볼게요. DMA 그 밑에 있는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본래는 모든 명령은 CPU가 통제한다 그랬죠. CPU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주기억 장치가 오케이 해서 지시사항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택배 배송을 하고, 그룹의 회장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그룹의 회장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하진 않죠. 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회장은 전반적인 거 통제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소 문제는 청소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거, 배송에 관한 건 각각의 부서에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운영한 거니까는. 그래서 컴퓨터에서 주기억 장치와 CPU 간에 또는 입출력 장치에서 뭐를 복사해서 작업을 걸면 다 주기억 장치에 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기억 장치는 주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소라는 개념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CPU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일일이 하려 그러면 더뎌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기 사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도 과장이나 부장 입장에서 결제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DMA예요. 그러니까 직접 CPU에 관여 없이 직접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에다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즉 제가 여기 가서 저장 명령 걸면 어떻게 된다?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프린터로 전송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인쇄를 하면. 그런 거는 CPU에 허락 없이 알아서 하더라 이거지. 자료들을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면 사후에 일 다 끝나고 나서 인쇄 하나 했어요. 요거 복사 끝냈어요 하고 보고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굳이 허락받지 않고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DMA 방식을 이용하면 전반적으로 속도가 향상된다. 예. 그런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운영체제 윈도우가 알아서 할 거니까는. 그 다음에 채널. 자, 프린터한테 우리가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가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린터도 CPU한테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누구한테? CPU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돼요. 명령을 허락 받아가지고 오케이 해야 되는데 또 일일이 또 회장님한테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서 움직이려면 너무 더디니까는 CPU 그 하드디스크처럼 그나마 좀 빠른 장치들은 전담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 또 키보드나 마우스 또는 프린터 같이 좀 더딘 애들은 하나의 채널이 여러 개를 같이 한꺼번에 전담하는 게 있고 채널은 CPU로부터 허락 없이 CPU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직접 통제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거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과거에 보면 전반적인 거는 그냥 엄마가 다 해결하고 큰 사건이 집안에 큰 대소사 같은 거 큰 일이 생기면 이제 남편하고 아빠하고 이제 뭘 해가지고 이제 결제 아닌 결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다고 보셔도 돼요. 또 애들 뭐 용돈을 준다든지 그때그때 뭐 간식비를 준다든지 하는 거는 엄마들이 통제하고 하면 되고 큰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는 또 합의를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집안에 이제 가장에 그게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하시면 좀 더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큰 거는 부장이 담당하고 작은 거는 과장이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채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것만 전담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우리 컴퓨터 앞면에 뒷면에 보면 뭐 꽂는 데 많잖아요. 컴퓨터 앞면 뒷면에 꽂는 데 많잖아요. USB 포트도 있고. 요즘 키보드 마우스 동그란 거 꽂지 않죠. 우리 지금은 키보드 마우스가 여기 한번 보면 되지 뭐. 여기 보시면 요거 보라색은 키보드, 녹색은 마우스. 이걸 PS2라고 하는 포트라 그래요. PS2 포트. 그 다음에 이쪽에 핀이 돌출되어 있는 게 있어요. 9핀짜리 되는 거. 이건 직렬 포트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이제 핀이 이렇게 핀 구멍이 나 있는 거. 얘는 병렬 포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GB 포트고, 이건 USB 포트고요. 이거는 오디오 포트고요. 다 포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꽂는데, 예, 그걸 우린 포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직렬 포트 지금은 안 쓰죠. 병렬 포트도 지금 안 써요. 대부분 USB 포트를 쓰잖아요. USB 포트. PS2 포트도요, 없는 컴퓨터 많습니다. 컴퓨터를 사왔는데 PS2 포트가 없는 거야. 내 키보드는 동그란 PS2인데 그럼 천상 USB 방식으로 꽂아 써야 돼요. 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 USB 형태로 가니까는 우리 강의실 키보드는 PS2입니다. 이 키보드는 구형 키보드예요. 구형 키보드. 그런데 저도 PS2 키보드를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하면 제가 평상시 쓰는 키보드가 있고 그와 흡사한 키보드를 터치감이 좋은 걸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가져가요. 시험장에. 왜냐면 타자를 많이 입력해야 되는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워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그 키보드를 가져가서 시험을 봐야 저는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의실 키보드도 좀 불편해요. 저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당장에 저는 집에 있는 키보드 가져와서 할 거예요. 몇 날 며칠 작업할 거라면. 그 다음에 USB 포트,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직렬 버스라는 얘기죠. 직렬 버스. 병렬이 빠를까요? 직렬이 빠를까요?
여러분 직렬은 뭐고 병렬은 뭡니까? 직렬은 순서대로 가는 게 직렬이고 병렬은 한꺼번에 가는 게 병렬이잖아요. 어깨 동무하고 가는 게 병렬이고요. 앞에 사람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가는 거 기차놀이 하듯이 우리 예전에 그게 직렬이에요. 즉 일방통행 가는 차선 하나 오는 차선 하나 줄 맞춰서 가는 거 그게 직렬이고요. 기차끼리 그렇죠. 기차가 직렬로 가잖아요. 기차가 병렬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동시에 기차가 두 대 지나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 근데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병렬로 가지 않습니까? 4차선, 8차선 이렇게. 그런데 직렬이 비용이 덜 먹고 병렬이 비용은 많지만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대신에 빠르죠. 그 빠르다는 이유로 병렬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빠른 직렬을 만들면 안 될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KTX 보세요. KTX. 기차에 많은 사람 싣고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속버스보다 빨리 가고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빠른 직렬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USB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394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USB는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꽂을 때가 127개는 아니죠. 제가 쓰는 컴퓨터는 USB를 한 30개 이상 꽂아요. 동시에 꽂으면. 그런 꽂는 장치가 있어요. 허브라 그래서 인터넷은 여러 개 연결하듯이 USB도 허브가 있거든요. 제가 허브만 3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10개짜리 뭐 이런 거. 10개 3개니까는 30개 꽂죠. 본체 뒤에도 벌써 한 8개 꽂혀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전류를 통해야 되니까 많이 꽂으면 컴퓨터가 전기가 좀 부족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력 소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원 공급 장치를 큰 거를 달아놨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 USB 허브도 외부 전기를 받거든요. 외부 전기를 받으니까 뭐 견딥니다. 100%. 그리고 2.0, 3.0, 3.1 보셨어요? USB 단자가 3.0, 2.0 여기 시험에 요즘 나오는 추세인데 여러분 사용하신 USB 메모리 앞에 단자를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하늘색,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3.0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색깔,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얀색 이런 건 다 2.0이고요. 그 다음에 3.1도 있어요. 3.1은 같은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라운드가 되어 있죠. 좌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핸드폰 중에 갤럭시 S8, 노트8 그런 새로운 브랜드 제품들은 그 포트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어떤 거로 되어 있습니까? 각이 져 있죠. 서로 위아래 각이 다르죠. 이런 포트들을 보시면 성능이 얼마큼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그 뒷면에 백패널이라고 하죠. 우리 뒤에 컴퓨터 뒷면을 보시고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94라고 해서요. 맥킨토시용으로 개발한 건데 파이어웨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1394라고 IEEE 1394라고 하는데 얘는 60개 이상을 연결할 수 있고요. 얘는 캠코더 있죠. 디지털 캠코더 VJ 특공대 이런 캠코더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플레이 누르면 명령을 걸면 캠코더가 작동을 해요. 그렇게 녹화도 하고 작업도 하는 겁니다. 외장 하드도 연결하고요. 근데 속도가 한 400 정도 나왔어요. 2.0이 USB 2.0이 480이고요. 480이고 1394가 400이고요. USB 3.0이 5000입니다. 5000. 그리고 3.1이 만이에요.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 다음에 IRDA라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적외선. 그러니까 유선 케이블로 꽂는 게 아니라 무선이죠. 무선 신호를 가지고 지금은 이걸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거의 노트북하고 노트북을 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옆에 가까이 놓고 나서요, 이 IRDA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HDMI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케이블 TV 셋톱박스, 그 셋톱박스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DVD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곳에 HDMI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HDMI 단자가 있어서 거기다 꽂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HDMI 단자가 없습니다. 이건 RGB라고 하고요, DVI라고 하고요. 요거는 텔레비전 연결하던 방식입니다. 옛날 텔레비전 슈퍼 VHS라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안 쓰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아까 잠깐 이제 봤는데요. 아까 뭐 비싼 모니터, 저렴한 모니터 뭐 다 상관없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모니터 뒷면을 보셔야 돼요. 앞면은 다 멋있습니다. 뒷면의 기능을 봐야지.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디스플레이 포트, DP, HDMI 얘는 안 준대요. 옵션이란 말은 안 준다는 얘기지, 대신에 집에 있으면 꽂으면 된다는 얘기죠. DVI,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에이, 뒷그림이 없네. 요 뒤에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이건 배사, 구멍 뚫어 가지고 벽걸이를 사용하는 거, 그 방법이고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된 거요. 여기 위에 이 하얀색으로 된 게 뭐냐면 DVI라고 하는 단자입니다. DVI. 즉 우리 강의실에 지금 얘가 되어 있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는 HDMI 요거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야. 요거는 이제 스피커 연결하는 거죠. 요거는 파워 아답터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요거는 디스플레이 포트, DP라고 하죠. DP 포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세 가지 신호를 입력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케이블 TV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줄 테니까,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외부 입력 1, 2, 3 눌러주면 어쩔 때는 얘가 컴퓨터가 되고 모니터가 되고, 어쩔 때는 얘가 텔레비전이 되고, 어쩔 때는 얘가 게임기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세 가지를 종류별로 넣어주면 되죠. 대부분 모니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모니터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단자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요즘은 다 좋아요. 다 좋아서 얘를 봐야 돼. 얘를 여기 있네.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오른쪽에 파란색 보이죠? 여기 파란색이요. 요게 RGB라 그래서 구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형 모니터.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얀색이 디지털 방식.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 포트. 정작 HDMI 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가지 단자가 있으니까는 그 세 가지 단자에 맞춰서 꽂는 겁니다. 근데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1920이죠? 1920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UHD라는 거 있었죠. UHD. 울트라. 이거 UHD 같은 경우에는 입력 단자가 달라요. 여기에 아까 좀 보셨던 그 화면이죠.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트 꽂는 데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얘가 뒷면이죠. 그래서 모니터 연결해도 되고, 노트북 연결해 쓸 수 있고, 케이블 TV, IPTV 셋톱박스 뭐 이런 거. 스틱 PC라 그래서 요만해요. 제가 갖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한 절반만한 건데, 얘가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인데 태블릿 PC처럼 생긴 건데 화면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파워를 켜고, 꽂은 상태에서 파워를 켜면
화면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거죠. 스틱 PC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키보드 마우스가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블루투스로 페어링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하나 사가지고 텔레비전 옆에다가 꽂으면 텔레비전이 이제 안드로이드가 돌아가는 대형 태블릿이 되는 거예요. 40인치, 50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래요. 스틱 PC라고 많이 나옵니다. 가격은 만 10만 원대. 예. 저렴해요. 집에서 사다 놓으면 애들이 게임할 것 같아서 제가 안 사고 있습니다. 그냥 저거 가지고 뭐 네이버 검색하고 큰 화면으로 작업하면 되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는 보통 많이 있으니까, 집에도 있으니까 그거 연결해서 쓰면 되고, 그렇게 활용하는 용도로 굉장히 좋아요. 디스플레이 포트. 근데 이제 이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는요, 영상하고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전송이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스피커선 따로 있고, 그렇죠? 스피커선 따로 있고 오디오선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선 스피커선하고 영상 신호 보내는 거하고 따로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 케이블을 꽂으면은 셋톱 박스에서 TV로 송출을 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근데 오디오도 같이 송출이 되거든요.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 다 되니까 좋죠. 여러 개 기기를 한 개 케이블 연결해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대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더 좋아요. 블루투스 많이 들어보신 거지 않습니까? 예. 블루투스는 본래 스웨덴인가? 거기에 전설의 왕 이름입니다. 실존 인물인지 몰라도 그 나라의 전설에 따르면 해적 왕이에요. 해적 왕. 근데 이제 동네마다 해적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나라에, 바닷가에. 그 해적들을 다 규합을 했대요. 무찔러 가지고. 그래서 전설의 왕이 돼서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루투스는 가까운 거리, 먼 거리는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약 10m에서 20m 정도 되는 그 가까운 거리,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합했다라는 뜻으로 블루투스라는 말을 썼대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투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핫 플러그인이란 말이 나와요. 핫 스와핑. 모든 컴퓨터 제품들은요, 가전 제품이든 뭐든지 간에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부품을 빼고 껴야 돼요. 우리 키보드나 마우스 USB 메모리가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어때요? 전원이 켜 있는, 지금 작동 중에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핫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불러요. 핫 플러그인. 다른 말로 핫 스와핑. 교체한다, 교환한다라는 뜻으로 핫 스왑이 된다는 얘기죠. 빠르게. 여기서 말하는 핫은 이제 뜨겁다라는 단어 대신에 빠르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은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되면은 고장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USB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명령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 통로를 우리는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5와 3을 더해라 하고 명령을 주면은, 야, 입력받은 데이터 2개를 더해 라고 제어 버스에서 제어 명령이 가요. 그러면 실제 입력받은 데이터 5와 3을 가져와서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5와 3이란 데이터는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또 움직여요. 우리 엑셀을 실행해라 그러면 엑셀을 실행하라는 명령은 제어 버스를 통해서 움직이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실어 나르는 통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실어 나르는 거, 그게 통로든 매체든 간에 버스라고 보통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 버스가 있고 외부 버스가 있고 확장 버스가 있어요.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서 움직이는 통로, 그걸 내부 버스라 그래요. CPU 내부에 있는 거. 즉 사람으로 말하면 뇌 속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외부 버스는 메인보드 상에서 메인보드에 메모리 꽂혀 있죠, CPU 꽂혀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변 장치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겁니까? CPU랑 다른 곳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외부 버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버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확장 버스 통해서 가겠죠. 즉 내가 밥을 먹으려면 입이라는 걸 통해서 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물이. 그게 확장 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입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사람 몸에서 흡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외부 버스라고 보면 되고, 뇌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U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CPU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명령이. 그거는 이제 내부 버스고. 근데 이거 모르면 엑셀 못하나? 그렇잖아. 커말 자격증에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자격증 같으면 이걸 반드시 달달달 외워야 되겠지만은 커말 자격증에는 막 세밀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힘들어할까? 이거 어차피 배우고 나면 다 까먹는데. 근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바이오스란 말이 나와요? 바이오스? 우리 책이 어디 있나요? 바이오스. BIOS의 줄임말이라서 콩글리시로 바이오스라고 읽어요. 베이직, 기본적인 입력, 출력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단어 뜻이 시스템. 우리 KBS, MBC가 아니라 KBS, SBS, 뭐 TBS 할 때 KBS 뒤에 S자가 있잖아요. 그 S가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체제 그래요. 체제. 무슨 체제? 운영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우리말로는 운영체제라고 불러요. 체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체제라는 말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를 시스템이라 그래요. 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은 커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하는 저하고 이 매체하고 여기 기자재하고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통제하는 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시스템이고 국가도 시스템이고 사회도 시스템이고 방송국도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로그램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전원을 켜면 이 컴퓨터 내에서 어떤 장치들이 작동이 되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전원을 켜면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기기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검사하는 거를 포스트라 그래요. 이 포스트 작업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윈도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 그래요. 근데 이게 램이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자꾸만 이거 틀리네. 해가 가도 변동이 없이 틀리네. 롬입니다. 롬. 시모스 롬이라는 곳에 저장돼요. 롬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롬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시모스 롬이라고 합니다. 램이 아니라. 근데 시험에는 포스트 뭐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롬 바이오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모스 롬. 그런데 그럼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아까 롬이라는 반도체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인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펌웨어라 그래요. 펌웨어.
전자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소리를 발생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전자 사전, 전자 수첩, 내비게이션 기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펌웨어로 생산되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하드 디스크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 지금 아주 썰렁하게만 설명해 놨는데, IDE, 이 IDE 라는 거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그렇게 드물 거예요. 이걸 안 써요, 대부분은. 그럼 뭐를 쓰느냐? 이것도 안 쓰고요.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서버용에서 쓰는 거는 서버들.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요,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 과거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병렬 방식이라고 하고, 이게 직렬 방식인데, 이 병렬 방식 파타에 뭐가 있냐면, 아까 IDE 하고 이 IDE 이런 것들이 병렬 방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렬 방식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SATA라고 쓰는 거예요. SATA Serial ATA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SAS라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보면 스카시라고 있었죠? 아까 스카시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버들이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서버들이 사용하는 병렬 방식을 스카시라고 하고, 서버들이 사용하는 직렬 방식을 SAS라 그래요. 근데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이걸 사용하면 좋습니다만 비용도 비싸고, 근데 IDE는 두 개. 이 IDE는 익스텐드, 확장시킨 거예요. 확장. 그래서 4개. 얘는 7개.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쓰고 있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거는 이 아이디가 6개까지 연결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2개, 4개, 7개. 사타는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보통 저렴한 컴퓨터에는 4개. 보통 4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8개. 사타 포트가 8개가 있어요. 우리 강의실은 기본적으로 4개는 깔려 있을 겁니다. 붙어 있을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SATA가 뭔지를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메인보드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중에 아주 옛날 메인보드를 잠깐 좀 볼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예, 이 중고 제품만 있는데, 얘를 한번 좀 볼까요? 큰 화면으로 좀 보이려나요? 좀 작네. 얘는 중고인데 신형이 요즘 건데? 요즘 메인보드네. 이건 아주 구형인 것 같아. 이건 아주 구형. 예, 이거 아주 구형입니다. 구형인데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이게 CPU 꽂는 자리고요. 이 빨간색이 메모리 꽂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고요.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SATA 포트예요. SATA 포트. SATA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SATA.
아날로그, DVI, 뭐 이런 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 구형을 봐야 되겠는데 더 구형 이거 아주 구형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아까 보던 그 구형이죠? 얘가 그 모양이 비슷하려나? 요즘은 아주 옛날 모델도 찾기가 어려워요. 얘도 사타포트는 보여요. 사타포트는 보이는데 저 오른쪽에 요 불구스름한 거 이거 요게 이제 사타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없다. 이것도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거보다 더 옛날 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뭘까? 이거 더 옛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나? 있네. 이거 옛날 거다. 아주 옛날 거네, 진짜. 이게 CPU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CPU 자리. 요게 이제 이 CPU를 이거 CPU에 의해서 이 메모리하고 그래픽 카드하고 이런 거를 통제해주는 칩셋이에요. 이 채널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하드 디스크, DVD, 키보드, 마우스를 통제해주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생긴 구멍 포트가 두 개 있죠? 이게 요즘 말하는 요즘 나오는 SATA 포트 그거 두 개를 꽂을 수 있고, 옛날 DVD나 하드를 연결해 주는 건 이게 병렬 포트예요. 아까 PATA, 패러럴 ATA 방식이 요겁니다. 근데 제가 쓰는 거는 그냥 옛날에 우리 플로피 디스크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이거로 쓰는 겁니다. 이건 그래도 신형이네. 이거보다 더 구형이 있단 말이야. 더 구형. 예, 그런 구형을 가지고 보면은 얘는 어떤가 모르겠네. 얘는 신형이야. 그래도 신형이야. 아까 그거에 비해서 엄청 신형이에요. 예, 이게 775라고 되어 있네. 775. 예. 그러니까는 요즘은 옛날 구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옛날 모델들은 윈도우 7이나 이런 게 안 깔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내가 컴퓨터를 옛날 걸 저렴하게 사면 뭐 할 거냐고. 컴퓨터를 5만 원 주고 사왔어. 그럼 그 컴퓨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겠냐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보시다시피 병렬 방식과 직렬 방식이 있긴 있는데, 이 병렬 방식은 병렬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 병렬이고요. 직렬은 순서대로 가는 게 직렬이에요. 그럼 당연히 병렬이 빠를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가니까.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 더 빠른 직렬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병렬 방식보다 2배, 3배, 4배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 빨라지다가 더 이상은 안 빨라지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더 이상 안 빨라지니까 아까 SSD라고 하는 장치로 이제 변경되고 있는 거죠. 더 빠른 장치. 근데 그 SSD도 여기다 꽂는 거거든요. 아까 보셨던 이 SATA 병렬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얘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안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냥 메인보드 안에다가 회로로 직접 연결해 버리죠. 그거 잠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중에 요즘 나오는 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네요.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CPU가 들어가는 자리죠. CPU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 M2라고 써 있네요. 울트라 MT. 울트라 MT인데
즉 이쪽에서 이쪽 프로라는 글자 방향에서 이 M2 쪽으로 회로를 꽂아요. SSD 회로를 꽂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사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색깔이 약간 주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라사 구멍입니다. 거기서 잠궈 버리면 안 빠지겠죠. 즉 여기죠. 아까 보셨던 데가 여기 M2 자리 여기입니다. M2 자리. 여기다가 라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길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 길이에 맞는 거 셋 중에 하나 사가지고 꽂아가지고 잠그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7번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이제 SATA 포트일 것 같아요. SATA 포트 CPU 꽂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2번 이게 메모리 꽂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뒷면에 보니까 있네요. 여기 USB 3.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0 포트인데요. 3.1이나 3.0인데 동그랗게 되는 3.0이래요. 3.1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3번은 아날로그 단자, 8번은 디지털 단자, 4번은 HDMI 단자.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있고, USB가 3.0 방식으로 5번이죠. 5번 3.0 방식에 3개, 2.0 방식에 2개. 그리고 오디오 채널이 있고요. 그래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뒷면이죠. 이게 뒷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예. 7세대 코어 인텔 CPU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인보드 같아요. 그 다음에 M2 소켓이 있고요. DDR4 방식의 메모리를 꽂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 하나, 두 개 꽂을 수 있네요. 그래픽카드 꽂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장비면은 틀림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애들 이거 조립해 줄 때 이런 거로 만약에 조립을 했으면 금액이 한 15만원 이상 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만원 정도도 안 되게끔 나와 있네요.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가격은 많이 내려가 있는 편이에요. 자, 업그레이드란 말은 아시잖아요. 반대는 다운그레이드예요. 윈도우 8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샀는데 사용자들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윈도우 7로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윈도우 7을 쓰다가 다시 이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죠. 올리는 거를 판 올림을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하고 내림은 다운그레이드고요. 파티션이란 말이 나와요. 파티션은 칸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 가보면 사무실 가면 이렇게 칸막이를 해놔가지고 그 칸막이 구성 안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지 않습니까? 그 칸막이에요. 즉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눠져 있지 않죠? C라는 거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션이 하나입니다. 근데 저 건너편 강의실은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는 안 나눠놨나? C에는 윈도우가 돌아가고 데이터가 돌아가고 근데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고 D에는 그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D 드라이브도 사용을 하는 거죠. 파티션을 나눈다 그래요. 그런데 파티션이 나눠지면 좋은 게 뭐냐면 C에는 윈도우 7, D에는 윈도우 10 하고 따로따로 설치도 가능하고요. C에는 윈도우 7을 깔고 D 드라이브는 리눅스를 깔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요즘 맥 있지 않습니까? 맥킨토시 노트북 같은 경우 보면은 전원을 켜면 윈도우로 갈래 맥으로 갈래 하고 물어봐요. 거기는 윈도우도 깔려 있고 맥도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를 깔 수가 있어요. 저는 최대 5개 운영체제까지 깔아봤어요. 5개 운영체제 깔려면 파티션이 5개가 있어야 되겠죠. 안방에는 방이 5개가 있는데 이쪽 방에는 누가 살고 저쪽 방에는 누가 살고 따로따로 살 수 있고 방이 5개인데 한 사람이 다 살아도 되고 주인 없는 방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파티션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여러 개 나눌 수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파티션이 2개면
운영체제를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반드시 똑같은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똑같은 운영체제를 두 개 깔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럴 수는 있어요. C 드라이브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사용하고 D 드라이브에는 똑같은 윈도우가 7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업에 필요한 것만 쓰는 거.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C에는 윈도우 7, D에는 윈도우 10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깔아놓고 사용하는 게 좋죠. 긴급 조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원을 딱 켰더니 삑삑삑삑삑삑 거리네. 이렇게 삑삑삑삑 거려. 어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래픽카드 문제인지 메모리 불량에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삑삑삑삑 거려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고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 키면 삑 소리 안 나죠?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봐라 라고 명령을 주고 나면은 안에 기계적인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작업으로 검사를 한번 하고 나서 빠져나오면 켜질 때 삑 한번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면 오케이, 이상 없다 라는 뜻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런데 삑삑삑삑 거리는데 화면에 글자가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컴퓨터 본체를 뚜껑을 또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부품들을 뺐다가 다시 꽂아봐야 돼요. 주로 이사 오고 나서 그래요. 이사 오고 나서 차에서 흔들리거든. 차가 이렇게 데스크탑들이 흔들리는 바람에 이사 와서 다시 컴퓨터를 이제 모니터 연결하고 키보드 연결해서 꽂으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꾹꾹 눌러주면 돼요. 뚜껑 열어가지고. 전원공급 장치 이상이 있으면 부팅이 안 되겠죠. 정전되면 부팅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롬 바이오스 이상이 생기면 그 롬 바이오스는 왜 이상이 생길까요? 롬 바이오스 이상이 생겼으니까는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왜 롬 바이오스 이상이 생길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롬 바이오스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면 부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번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 롬 바이오스는 제가 수선을 못합니다. 수리를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 수입 업체가 없어졌어요. 서비스 센터도 없어졌고요. 그럼 이제 보드를 새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쪽 용산에 가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들이 있어요. 저 꼭대기층 임대료 저렴한 곳에 그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가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수리해달라고. 새로 사면 10만원, 20만원인데 그거 부품 하나 교체하면 5천원, 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있다 전화 왔더라고. 찾아가세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롬 바이오스 깨졌네요 그러더라고. 그 롬 바이오스 회로 수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제 롬 바이오스를 빼가지고 기계가 또 빼줘야 돼. 이렇게 그냥은 못 빼니까 그거를 그 기계에다 꽂아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똑같은 모델 프로그램으로 깔아주면은 사람이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면 촥 작동이 됩니다.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리고 한 몇 년 또 지나고 또 고장이 났어요. 그때는 이제 뭐 또 다시 들고 가서 컴퓨터 들고 가서 저번처럼 롬 바이오스 깨졌나봐요 그랬더니 바로 점검해 줘가지고 해주더라고. 10,000원. 안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롬 바이오스가 이상이 발생하진 않아요. 얘가 더블로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있는 게 들어와줘요. 자동으로 메꿔줘요. 근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두 개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한쪽에 고장이 나면은 오른쪽에 다른 데 있는 예비에 있는 게 와요. 와서 메꿔주니까 소비자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윈도우 영역에 부팅 영역에 데이터가 깨져버려요.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면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윈도우를 새로 깔든지 아니면 운영체제 영역만 다시 설치를 해주든지 해야 돼요. 그 부분만 부팅 영역만. 근데
초보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근데 삼성이나 이런 데는 굳이 그렇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복원 시스템이 들어있거든요. 컴퓨터 안에. 그 복원 명령을 걸면 원위치가 딱 돼요. 2, 30분 지나면 빠르면 한 10분이면 그냥 바로 복원 장치가 돌아갑니다. 저 건너편 강사 컴퓨터가 지금 복원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드 보안가로 돌리지 않고 복원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자, 프린터 인쇄 명령을 걸었는데 인쇄가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프린터를 안 튀었다든지, 아니면 USB 케이블이 빠졌다든지. 프린터는 켜 있는데 인쇄가 안 되면 인쇄 명령을 걸었을 때 USB 케이블이 빠졌거나 그러면 다 화면에 떠요. 케이블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전송이 안 됩니다. 라든지, 전원이 안 켜져 있습니다. 전원을 확인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스풀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풀은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하드디스크 공간이 너무 꽉 차버린 거야. 그럼 스풀 공간이 부족하니까는 인쇄를 못해요. 그럼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한다거나 해서 공간 확보를 하고 나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인쇄물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럼 헤드 청소해야 되고, 프린터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거나 헤드를 청소해야 되고. 백화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백화현상. 저번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백화라는 거는 하얗게 변하는 거죠. 흰백자 써가지고 모니터가 전원을 켜면 그냥 허예. 원래 모니터는 검었잖아요, 화면이. 허연 현상이 발생해요. 즉 쉽게 말하면 맛이 같다는 얘기지 뭐. 이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메인보드, 회로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난 거예요. 제 스마트폰이 안 켜져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안에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대. 메인보드 조그만데 이걸 교체하려면 한 10만원 든대요. 그럼 10만원 들여서 옛날 핸드폰을 쓸 거냐, 그냥 버리고 다른 돈을 좀 더 모아서 좋은 거를 더 사느냐, 뭐 그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런 거.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드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컴퓨터 새로 사요.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삭제해도 되잖아요. 아래 한글 2002, 2005, 2007, 2010 종류별로 다 설치해놓고 2010만 쓴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예전에 설치해놨던 2002, 2005 이거는 삭제해도 되잖아요. 그럼 공간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윈도우에 있는 구성 요소들. 쉽게 말하면 여기 게임 기능이 있어. 게임들.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게임이 있는데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제거를 하거나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얘네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죠. 그런 거라든지. 휴지통 비우고요. 근데 또 뭐 합니까? 디스크 정리란 작업을 하면 청소 도우미가 와가지고 쫙 청소해 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공간이 많이, 여유 공간이 생겨요. 실제로. 여러분 댁에서 디스크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다 보조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윈도우 명령은 다 보조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거는 윈도우에서 기본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시작,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다 있어요. 여기에 계산기, 그림판, 녹음기, 메모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캡처 도구. 그 중에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거는 시스템 도구. 여기 와서 디스크 정리 명령을 한번 걸어요. C 드라이브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게 불필요한 거냐, 백업 파일도 있을 것이고 임시 파일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상에 아까 제가 들어가서 다나와에 가서 이것저것 봤죠. 그 봤던 그림들이나 정보들이 찌꺼기로 남아요. 컴퓨터에는 보는 순간 다 남아요. 왜냐면 다음에 볼 것 같으니까 다음에 볼 때 걔를 먼저 띄워주는 게 좋거든. 근데 보통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화면이 계속 바뀌고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굳이 옛날 거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임시 인터넷 파일. 벌써 이만큼 찌꺼기 생긴 거예요. 이거 다 블럭 잡아서, 다 블럭이 아니라 다 체크해 가지고 이런 거
얼마나 지금 1.25GB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싹 청소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껐다 킨 원위치가 되니까 지금 의미가 없겠지만 가정에서는 한번 하셔도 돼요. 디스크 정리는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세요. 주기적으로. 예. 그럼 컴퓨터가 용량 부족해진 현상이 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소프트웨어까지 한번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있었다. 거기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메모리가 부족하면 사실은 주기억 장치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은 4GB예요. 이게 4GB면 용량이 작아요. 보통 8GB를 써야 좋다고 하는데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죠. 컨트롤 쉬프트 ESC 작업 관리자 보시면 이 안에 이게 메모리를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메모리를 쓰고 있나 봐야 돼. 그게 프로세스야. 아크로벳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V3도 실행해서 설치해서 쓰고 있고, 알약도 쓰고 있고, 네이버 백신도 쓰고, 백신 종류만 막 4-5가지를 설치해서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일부러 알고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가서 뭐 하다 보면 네이버 백신 깔으라 그러고, 다음에 들어가면 다음 크리널 깔으라 그러고, 그냥 뭐 오케이 깔은 거야 다. 근데 그건 다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시스템을 종료할 때까지 이 메모리에서 계속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안 쓸 때는 어떻게 된다? 얘를 꺼야 돼요. 꺼야 된다고. 근데 끌 수가 없죠. 여기는요. 지금 종료하는 기능이 없죠. 그 알약기나 이런 것들은 안 쓸 것 같으면 삭제를 해야지. 프로그램 삭제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여기는 메모리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내려가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포토샵 실행하고 엑셀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죄다 실행해 놓으면 어떨까요? 꽉 차겠죠. 그래갖고 인터넷만 하고 있어. 포토샵 언제 할 거니? 안 해 오늘. 그럼 닫아야지. 포토샵을 닫아야 포토샵 사용하는 것만큼 메모리가 줄 거 아닙니까? 엑셀도 안 하는데 그럼 엑셀 닫아야지. 이따 할 때 그때 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은 사용하고 있으면 차지하고 있는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아서.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되고 있을 거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시스템을 재시작한다든지 또는 가상 메모리를 크게 한다거나 하는데, 작업량에 비해서 메모리가 현저히 작아지면은 방법은 없어요. 주기억 장치 메모리를 사가지고 꽂아야지. 더 늘려야지. 우리 방이 10평이야 10평인데 침들만 잘 정리 안 하면 충분히 자는데 침이 많이 들어오면 못 살잖아요. 방이 작으면. 그때는 방을 크게 늘려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컴퓨터도 그래요. 최후의 수단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은 잘 관리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것들은 상용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죠. 이거를 돈을 주고 사서 쓰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내가 돈 주고 살라 그랬더니 70만원이래. 매달 얼마씩 내고 써야 된대. 그러지 말고 한 일주일만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내가 사든지 할게. 일주일만 남아 공짜로 하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바로 쉐어판이에요. 체험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100% 사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애는 평생 쉐어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저장 기능이 안 돼. 뭘 만들었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림을 그렸어. 근데 저장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닫아야 돼. 보관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주면 코드 번호를 준단 말이에요. 제품 코드. 제품 코드만 입력을 하면 저장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 저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 거. 또 어떤 애는 주로 인쇄를 해야 돼. 악보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그냥 취업판을 쓰니까 프린터로 인쇄한 정중앙에 이거는 취업판입니다 라고 글자가 크게 찍혀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출을 못 하잖아. 악보도 잘 안 보이고 중간에.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정품을 구매하면은 그 글자가 안 보이고. 트라이얼 버전. 이것도 트라이얼 버전도 사실은 이거예요. 체험판이라고 하죠. 쉐어웨어 트라이얼 버전 다 비슷비슷해요. 기능에 제한을 두는 게 있고요. 쉐어는 사실은 기능에 제한을 두는 거죠. 기간에 제한을 둔 기간. 한 달만 써보세요. 한 달 동안은 다 돌아가. 어떨 때는 평생 쓰기도 하는데 저장이 안 돼. 이런 거. 트라이얼 버전은 체험판이에요. 일주일만 써보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쉐어하고 트라이얼하고 비슷비슷해요. 의미는. 프리웨어는 뭡니까? 공짜로 써보세요. 어떤 거죠? 곰플레이어, V3, 알약 이런 것들은 공짜잖아요. 이걸 우리는 프리웨어라고 한다. 근데 그 프리웨어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있잖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코드. 그 코드는 공개를 안 하고요. 결과만 공개하는 거지, 공개. 쉽게 말하면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프리웨어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냥 먹기나 하세요 이거죠. 근데 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라고도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제품도 공짜로 주지만 그 레시피도 줘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줘요. 그럼 이걸 내가 고쳐갖고 쓰는 거야. 고쳐가지고 또 써봐갖고 마음에 들면 그게 또 히트를 치는 거죠. 이 오픈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라고도 얘기하는데 주로 오픈소스라 그러죠. 소스. SOURCE, 소스. 이 오픈소스는 구글이 많이 해요. 이런 사업을. 대표적인 게 우리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입니다. 공짜로 다 줘요. 구글이 만들어서 이거를 삼성이나 LG에서 누가 원한다 그러면 개인이 원하면 다 줘요. 그럼 그거를 꺼내 가지고 다 고쳐도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핵심 부분은 못 고치게 막아놨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삼성에는 삼성에 맞춰서 삼성 로고가 들어가게끔 고쳐야 되고, LG는 LG 스마트폰 LG 마크 로고가 들어가게끔 또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바꿔주는 거예요. 좋죠. 오픈소스. 데모는 뭐예요? 한 달만 써보고 뭐 보름만 써보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재미난 부분만, 게임 같은 거 재미난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알파는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만든 프로그램이 알파 버전이라고 하고, 그럼 알파 테스트라는 것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어요. 근데 이게 100% 완벽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게임 같으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게임 개발하는 컴퓨터는 성능이 좋은 거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능이 안 좋은 스마트폰 갖고도 게임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알파 버전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테스트하는 거, 알파 테스트. 그 알파 테스트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을 또 고치겠죠? 그 고친 거를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해서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베타 테스트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 그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을 개선할 거 아닙니까? 그 개선하고 나면은 이제 그게 시중에 나가는 거죠. 판매를 하던 아니면 무료로 공개를 하던 간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베타 테스트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한글 개발할 때 베타 테스트로 참여한 적이 많아요. 그럼 한글이 완벽하게 시판되기 전에 베타 버전을 주거든요. 그럼 제가 설치해서 써보고 어디가 불편이 있는지, 어디가 뭐 마음에 안 드는지를 다 보고를 해서 내요. 그래서 2014년도 버전 나올 때 그때 참여했을 때, 그 이후로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때 참여하고 나서 그 베타 테스트를 모집한 사람들 다 가서 이제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제 건의를 많이 한 사람이 베타 테스트 왕이 되는데 상품이 뭔지 아세요? 승용차예요. 어마어마해요. 그 베타 테스트를 모집을 해서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나름 테스트를 해서 보고를 냈는데 그 사람은 뭐 1000몇 가지를 보고했대요. 그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지,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1000몇 가지는 다른 사람도 다 그 중에 몇 가지는 다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보고를 했겠지만 한 사람이 그 많은 거를 다 보고를 한 거야. 주기적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소개하는 사람한테는 노트북을 시장으로 줬고 베타 테스트 왕한테는 승용차를 선물. 본인도 놀랐어요. 그냥 보통 노트북 주거든요. 뭐 100만 원 이런 정도 상금을 주는데 그날 승용차를 딱 주니까는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 저도 그 정도로 상품이 큰지는 몰랐어요. 뭐 시상식 있어요 그러면 뭐 조그만 거 주나 보다 뭐 이런가 상품권 이런데 너무 달랐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베타 테스트 하겠다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한글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뜨잖아요. 한컴 업데이트. 그게 패치예요. 패치. 구멍난 거 꾸밀 때 쓰는 게 패치한다 그러잖아요. 파스 이렇게 붙이는 걸 패치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능에 잘못 이상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일부를 또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패치 버전이라고 하고. 번들은 끼워주는 게 번들입니다. 노트북 사면 노트북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줘야 되거든요. 모니터 사면 모니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줘야 되거든요. 마우스 사면 마우스 프로그램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번들이라 그러죠. 번들. 근데 번들만 갖고는 돌릴 수가 없죠.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김 세트 사면 소쿠리 주고 막 그랬었어요. 슈퍼에서. 번들이라고 합니다. 번들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죠. 컴퓨터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을 좀 가지고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